우선 제 소개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 아울러 사회자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성익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문화기획자에 대한 매뉴얼이나 또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었던 지가 2011년도인데요. 기획서 쓰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여곡절 끝에 좀 정리한 매뉴얼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문화기획서를 쓸 때 어떤 방법으로 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울러 사회자협동조합부터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울러 사회자협동조합은 이제 순우리말인 아우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울러를 가져와서 쓰고 있고, 저희가 2011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로 13년 차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저희가 3년 전부터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여서 이제 아울러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말씀드릴 기획자 과정의 내용과도 같은 부분인데, 저희 기관을 소개를 해드릴 때 항상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인터뷰이고요. 두 번째 단어가 회복 탄력성이란 단어인데, 저희는 처음 시작 사업을 이제 이런 사람들의 삶 이야기를 듣는 거로부터 시작을 했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사업에서는 이 참가하는 당사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업을 인터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단어를 직역하자면은 고난 역경으로부터 점프하는 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 아카이브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사업 아이디어를 낼 때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어떤 위기를 극복해 나간 긍정의 힘으로 바탕으로 했을 때 가장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떤 개인의 삶에서 가장 긍정적이었던 순간들을 두리뭉술한 부분이 아닌 최대한 구체적인 이제 언어나 문자로 이제 이끌어내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기획 쪽으로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도서관이라는 컨텐츠라고 해서 본인이 책이 되어서 자신의 삶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 대구 청년주간, 대구광역시와 함께했던 축제를 기획하기도 했었고, 이제 경북 지역의 시군 단위의 마을 축제 기획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의미가 있었던 거는 칠곡군에서 칠곡할매 글꼴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모든 사업들의 핵심에도 이제 저희가 기획을 했던 베이스가 되는 틀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획에서 저는 이 최초의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과정을 각도기의 비율을 들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각도기가 이제 밑변을 기준으로 이제 벌어진 정도의 각을 재는 도구를 쓸 때 저희가 이제 도구를 쓰는데요. 각도기에서 0점에서 가까운 부분과 그 다음에 0점에서 멀어진 부분을 비교했을 때 각은 동일하지만 이 선의 폭 정도 차이가 훨씬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어떤 기획을 하느냐, 즉 최초의 이 중앙점에서 각도가 좁을수록 나중에 오차 범위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각도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지나치기가 쉬울 수가 있는데, 최초의 이 각도를 좁히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단 1시간만이 주어진다면 55분간 문제 정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머지 5분 동안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사업계획서가 되었든 문화계획이 되었든 대부분 분들이 아이디어 위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도 잘 될 거다라는 공식이 있어서 쉽게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해마다 유행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아이디어의 참신함을 하기보다는 이 문제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는 어떤 사람의 만족을 위해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따라 아이디어 접근 방식도 완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각도기도 말씀드렸고 문제 정의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각도기의 벌어진 정도를 좁힐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문제 정의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때도 인터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아느냐에 따라 문화기획의 방향도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아무리 참신하고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공감하지 못하거나 낯설어하거나 이해할 수 없으면은 저는 좋은 문화기획은 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승전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리기 전에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여담으로 한 꼭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획서를 쓰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선생님은 기획서를 쓰실 때 얼마의 시간을 사용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꼭 드리거든요. 이 질문을 드리면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이 사업 계획서 쓰는 거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은 제가, 그렇다면 이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는 심사위원 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급속도로 짧아집니다. 이제 길어봐야 10분, 보통 3분, 5분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불특정 다수인 대중이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를 이해하는데 얼마나의 시간을 투자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답변이 10초 이내로 나옵니다. 길게는 우리가 몇 년 또는 짧게는 며칠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데, 그것을 평가하거나 이해하는 데는 정말 몇 초 또는 몇 분 이내에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많은 분들이 사업 계획서를 통해 녹아내고자 하는 것은 고생한 흔적을 많이 남기라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내가 이 사업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걸 담아내려 하시는데, 사실 대중은 그 당사자가 고생한 것보다는 이게 어떤 내용일까 알기 쉽게 쓰는 포인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아이템을 실행하고 진행하기까지의 이해하는 시간이 수일에서 수개월이 걸렸다면 사업계획서는 그것을 더 단축해서 쉽게 전달하는 매체라는 것을 미리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획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5가지 요소는 교집합, 그 다음에 명분, 맥락, 구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기심입니다. 저는 이 5가지를 사업계획서 쓰기 전에 충분히 고려를 했을 때 더 멋진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요소가 저는 가장 중요한 첫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교집합입니다. 교집합은 2개 이상의 집합이 동시에 속할 때 저희가 교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 기획 요소를 잘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할 때마다 여기 그림과와 같이 여러 원을 그려서 저희가 살펴보는데요. 이 원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의 문화 기획을 했을 때 함께하는 다양한 구성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공급자와 수혜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 사업 규모가 작든 크든 이 해당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문화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빨리 빠지기 쉬운 오류 중 하나가 공급자 시선으로 문화기획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걸 하면 반드시 상대방이 좋아할 거야 라고 막연히 추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실제로 이 문화기획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할지는 미지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문화기획의 수혜자도 있지만 사실상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두 명의 욕구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충분히 만족시킬수록 더 높은 만족도가 높은 문화기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아울러는 저희가 참여하는 저희의 단체 이름을 우선 넣었고요. 그 다음에 기획자는 저는 단체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이 기획에 참여하는 나의 욕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 기획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또 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기획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개인 비용을 지불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의 욕구, 그리고 이 돈을 또 집행하는 중간 지원 조직인 거래처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중요한 이제 주민을 넣었었는데, 주민은 이 문화기획의 수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임의적으로 총 5개 원을 넣었습니다만,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우선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욕구도 표시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운데 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저는 문화기획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를 쓰실 때는 두리뭉실하게 쓰기보단 최대한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넣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각 구성원들의 욕구를 작성을 하시고 나서 이 가운데 어떤 단어 또는 어떤 컨셉이 들어갔을 때 이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가를 찾아가는 여정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동시에 5개, 6개 이해관계자들을 만족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이제 2-3개 단위로 서로가 좋아할 만한 문화기획 요소들을 찾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가운데를 한 단계씩 밟아가며 다 접근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에 들어간 단어는 저희가 워크숍을 해보면은 심플한 하나의 단어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더라도 5-6개의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서 모두가 만족하는 문화기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X자 표시를 넣었는데, 이 X자 표시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좋지 않은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만 만족하는 저희가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참여했던 기획자나 단체는 소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결과물이 참가 주민들의 만족감을 향했을 때는 우리도 소진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초의 예산이 나왔던 행정과 거래처에 대한 욕구도 불충족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에 이 사업을 지속하기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거래처 쪽으로 이제 성과가 치우쳤을 경우에는 당연히 참여하는 기획자와 주민들이 만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전체 프로그램이 1시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라면은 의전을 30분 동안 인사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 X자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이 저희가 이 X자가 위치해 있는 경우에 따라 문화기획에 대한 만족감이 편중되었을 경우 이유는 다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 컨텐츠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개성 있는 문화기획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정과 거래처의 욕구를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담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이 욕구는 무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받는 이상 이들의 욕구도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X자가 밖으로 나가 있는 경우인데요. 자, 이거는 다들 예상하다시피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문화기획을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제가 접한 경우로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제가 다음 키워드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자의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가운데점이 무엇인지, 자, 이 단계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문화기획의 벌써 50%는 이미 완성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명분인데요. 첫 번째 제가 교집합 말씀드린 마지막 가운데 있는 점 찾은 것이 바로 이 명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분은 일을 하기 위해 겉으로 제시하는 이유나 구실,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어렵게 찾은 이 가운데 점을 가지고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 속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제안과 변수와
많은 변화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문화기획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명분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새로운 제안이나 또는 다른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방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이 다양한 욕구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이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또는 추가 프로그램을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또 다른 방식들을 제안하는 등등 아마 다양한 유혹과 제안들을 받게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방향이 분명하냐 또는 분명하지 않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도 저는 달라지는 걸 현장에서 자주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의 명분이 분명하지 않은 곳은 상대적으로 핑계를 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기 힘듭니다. 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을 진행한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왠지 그 제안이 거부당한 느낌 또는 다시 제안하기가 두려워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용은 맞지만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우리 방향이 분명한, 즉 명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안 주신 방향은 애초에 우리가 설정한 방향과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원래의 목표 내용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는 제안 주신 것 중에 일부분은 저의 방향이 맞으니까 반영이 가능하고 다른 부분은 방향이 달라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상대방에게 불편한 감정을 주지 않고 우리의 명분을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맥락입니다. 맥락은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점을 찍은 닻을 내린 명분이 있다면 이 명분을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끝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이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 처음 그 교집합을 말씀드리던 중간에서 X자 표시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슬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 슬라이드가 바로 이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문화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런 다양한 제안과 온갖 변수와 이야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명분을 잊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방향은 사라지고 마지막은 혼란만 남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명분이 분명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최초로 세웠던 사업계획서대로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변수가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가짓수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획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길이 우리의 명분을 끝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벼운 예시로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타임스톤을 쓰는 예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흥행했던 듄2에서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어떠한 길이 가장 안정적인 길인가를 선택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문화기획을 할 땐 막상 닥치고 결정을 하는 것보단 우리가 이 행위와 과정을 거쳤을 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이 행동파나 현장형의 분들은 일단 닥치고 하면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까라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잘 안 나왔을 때는 우리의 어떤 그 인력과 자금이 아까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단어 구체성입니다. 구체성을 나름 정의로는 내려볼 건데요. 구체성이란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올릴 수 있는가라는 정의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세 가지 문장을 보여드리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나는 먹는다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제가 앞서 드린 구체성에 대한 정의처럼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밥을 먹는다, 짜장면을 먹는다,
라면을 먹는다, 이런 먹는 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답변을 잘 못하십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는다입니다. 자, 이 문장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타입을 많이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뭐 콘, 쭈쭈바, 스틱 이렇게, 또는 뭐 특정 브랜드를 말씀하시는 등등 이 아이스크림에 대한 본인의 기호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나는 조스바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라는 문장을 이제 드리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답변 중에 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면은 혓바닥 색깔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꼭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문장을 내려오는 걸 알려드릴수록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이야기의 답변의 폭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답변의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가적인 특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혓바닥 색깔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꼭 주시는데, 이 슬라이드 상에서는 조스바를 먹었을 때 혓바닥 색깔이 바뀐다는 정보가 없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은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텍스트로 전달할 때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구두로 전달할 때도 우리가 어떠한 문장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정보가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나는 먹는다 문장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나는 조스바 아이스크림 먹는다라는 문장에 가까울까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의 영역이 문화기획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어떠한 서비스를 전달할 건지가 두리뭉술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제품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거면은 명확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떠한 가치나 의미나 또는 추상적인 영역의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달 메시지가 나는 먹는다와 같이 전달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하는 건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포인트에서 구체성을 살릴 것인가라는 고민이 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기획적인 요소가 구체적인 요소를 표현하기가 어렵다면 이 사람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는 어떠한 변화나 또는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진과 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사업 계획서를 쓴다면은 훨씬 우리의 의도와 목적을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이걸 참여하면 좋을 것이다, 즐거울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애초에 바랬던 고민의 방향에 맞는 이미지, 사진을 먼저 떠올리시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은 우리가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5가지 요소 중에 이 호기심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문화기획을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쓸 때 이 당사자가 저는 미쳐 있거나 아니면 미친 척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화기획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전체 결과물의 성패도 저는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화기획을 해나가는 과정도 저는 공을 많이 들이는 편인데,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갈등이 많고 불편하면은 결과물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 이 진행하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하면 저는 이 결과물 또한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누구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얼마만큼 이 문화기획에 빠져 있는가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저는 통상적으로 보험하시는 분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욕쟁이 국밥집을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보험하시는 분들 우리들에게 굉장히 친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친절한 만큼 마음 한켠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의도로 여기 접근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욕쟁이 국밥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욕설을 쓰고 험한 말을 뱉지만 그분들의 욕에 이제 먹힐 수 있었던 궁극적인 비결은 이제 정말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국밥을 주기 때문에 그 욕을 들었을 때도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거죠. 그만큼 우리의 본심이 무엇인가는 저는 상대방이 누가 되었든 정말 빨리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템을 좋아하고 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만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설픈 마인드나 또는 다른 욕구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는 상대방 또한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획자는 자기에 대한 기획을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애정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이 마지막까지 멋진 기획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팬슈머라는 단어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팬슈머도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용어인데요. 팬슈머라는 용어는 이제 누구의 팬이다 할 때 팬과 그리고 소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컨슈머, 이 2가지의 합성어인데요. 제품을 단순하게 좋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팬이 되어서 단골이 되거나 지속적인 구매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사업계획서에서 정말 쓰지 않아야 될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20, 30대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시대에는 절대 적용할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용의 눈물, 여명의 눈동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그 드라마들은 시청률이 거의 80%, 90% 육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만 넘어도 엄청 흥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강의를 나가보면 KBS, MBC, SBS를 모르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OTT 구독 서비스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유명한 영화를 하나 알고 있으면 어딜 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요즘은 한두 개를 알아가지고서는 채널만 달라져 버리면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획을 했을 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만족감을 주려 한다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문화기획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펜을 잡고 문화기획을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팬슈머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여러분들이 만든 기획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공략하기보다는 정말 좋아할 수 있는 팬슈머를 찾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5가지 키워드를 조합을 해서 다시 생각해야 할 질문 3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양한 원을 그렸습니다만 그 원 중에서도 수요자, 주민, 참가자 입장에 생각을 해보았는가. 왜냐하면 본인의 기획을 너무나 사랑을 해서 상대방 입장보다는 내가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접근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여기 참여하는 수혜자들은 정말 이것을 좋아할까, 어떻게 느낄까를 고민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2번째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하고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새로운 제안과 변수들을 수용하다 보면 애초에 우리가 목적한 결과물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계획서 문화기획 파트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쓴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나의 사업계획서를 보았을 때 이 사업계획서 마지막 페이지를 읽을 때쯤 머릿속에 어떤 하나의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가, 즉 구체성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가가 우리의 기획을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한 번 더 떠올리시면서 우리의 기획 방향이 맞는지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아울러 소개부터 문화기획이 필요한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아름답다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문장은 우리가 흔히들 옷을 예쁘게 입었거나 화장이 잘 되어 있거나 어떤 추가적인 나 외적인 요소들이 잘 갖추어졌을 때 또는 그것이 멋져 보일 때 우리는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아름답다라는 어원은 15세기경에 아람답다라는 문장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5세기경의 아람답다의 아람은 바로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나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기획도 결과적으로는 그 본인을 담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꾸미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장 나다운 기획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문화기획을 차별화시키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획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문화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견적서 작성 부분인데요. 이 견적서는 모든 것은 이제 돈으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 깊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견적서는 사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만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견적서 양식을 하나 띄울 건데 이 견적서 양식은 이제 표준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요소가 들어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견적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기관명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땡땡땡 기화 또는 제일 하단에 땡땡땡 기화를 넣는데 그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이 조직명입니다. 조직명은 통상적으로 고유명사로 저희가 되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 중간에 띄어쓰기라는 경우가 있고 또는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대방 기관명이 사업자 등록증에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가를 꼭 확인하시고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틀리지 않도록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견적이 틀리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합계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합계 금액에는 한글 표기와 그 다음에 이제 숫자 표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상대방과 소통하실 때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부가세 포함 여부입니다. 종종 어떤 거래처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 비용이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 이 여부를 판단하시고 합계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 표기를 넣으실 때 또 유의사항은 뭐냐면은 중간에 숫자 1이 있으면은 꼭 1이라는 호칭을 넣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1,900만 원이다. 그럼 우리는 통상적으로 1,900만 원이라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에 1을 넣어서 1,900만 원 이렇게 넣으시고요. 만약에 9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910만 원으로 말하지만 여기 표기하실 때는 910만 원이라고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숫자 표기는 우리가 알던 대로 넣으면 되지만 1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에 오나 중간에 오나 1이라는 표현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세부 예산 산출 근거인데요. 큰 틀에서는 인건비와 그 다음에 경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인건비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인건비, 기획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업 편성을 했을 때 우리 단체 이익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경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자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갖가지 재료비라던가 홍보비라던가 물품 구매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건비와 경비를 했을 때 대충 어느 경비로 넣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통상적으로 20에서 30% 정도를 인건비로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거래처와 함께 사전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과업 특색에 맞추어서 인건비가 낮은 경우도 있고 또는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0%에서 30%로 잡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꼭 거래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비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과업에 따라 내용이 완전 달라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준에 맞추어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인력의 경력에 따라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인재개발원에서 매해마다 그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산출 근거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참여하는 우리 단체 구성원들이 해당 경력상이 어디 되느냐에 따라 책임연구원, 그 다음에 연구원, 그다음에 연구보조원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위로 올라갈수록 더 높은 연차와 경험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산출 내역을 보시면 제일 앞단에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인재개발원의 매해마다 업데이트 갱신하는 금액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제일 앞에 있는 금액은 한 달을 전체 일을 했을 때 금액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인원이 나와 있는데 책임연구원은 통상 2명은 되지 못하고 1명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연구원, 연구보조원은 상황에 맞추어서 인원을 늘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뒤에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계약하게 될 계약서와 과업 지시사항에 들어간 계약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임시로 6개월이라 넣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퍼센트는 뭐냐면은 가장 앞에 있는 금액이 한 달 전체를 일을 했을 경우의 금액이라면 자, 10% 나는 책임연구원으로서 한 달 20여 일 중에 한 10% 정도 약 한 20%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일 정도 이 과업에 참여했습니다라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금액, 참여 인원, 그 다음에 과업 수행 기간, 그 다음에 전체 월 중에 내가 얼마만 정도로 참여했는가. 자, 그래서 책임연구원은 아무래도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이 참여 기간은 퍼센트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뒤에 실물을 보는 단위가 될수록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갈수록 퍼센트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FM적인 설명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합계 금액이 전체 사업비에서 앞서 말씀드린 약 20% 정도를 맞추거나 아니면 과업 성격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상대 거래처와 총 퍼센트를 맞추어서 이 금액을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비는 총 여기 참여하시게 될 인건비, 그 다음에 경비를 합쳐서 소개가 되고요. 이 소개에서 일반 관리비 6%를 기입해서 비용이 산출되고 이윤은 앞에 소개 일반 관리비의 10%를 책정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관리비와 이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과 상관없이 기업에서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 든다라는 근거시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개와 나머지 일반 관리비 이윤을 다 합친 금액의 10% 부가세를 합쳐서 총 금액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정 불변의 진리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제가 일단 샘플이라 어쩔 수 없이 일식 얼마라고 경비를 넣었습니다만 되도록이면은 이 식에 들어간 것이 어떤 항목인지 그리고 그것이 숫자로 구현하기 힘드시다면은 가장 우측에 비고란을 따로 만드셔가지고 이 일식 내용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 한글로 풀어주시면 상대방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 견적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군가의 만남, 그 사람과의 교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로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것이 문화기획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혈연지연 학연 아무런 연관은 없지만 그 기획이라는 명분으로 그 사람과 진하게 스킨십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컬 문화기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